애가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괜히 서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딱 5분 거리잖냐. 5분 거리 들려서 잠깐이라도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못 가게 붙잡기라도 할까봐? 아니요. 아무리 귀찮아도 키워준 할머니한테 안부 한번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애한테 나는 왜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원숙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는 친손주가 애틋했습니다. 아들의 자식이라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원 씨의 손으로 직접 기른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정이 딱해서 본의 아니게 맡아 키우게 되었는데 가끔 보는 손주와 내가 키운 손주에게 같은 마음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내줄 정도로 손주보다는 자식에 가까웠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원 씨와 함께 살았고 아들네 집으로 다시 손주를 보낸 후에도 계속 원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손주나 아들도 원 씨에게 똑같은 감정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 씨만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원 씨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원 씨는 손주에게 십수년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효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면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손주도 이제 넌 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바라는 것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70이 넘은 부모, 조부모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결코 시간 내서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원 씨도 그만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내리사랑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죠. 원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이 20살이 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어서도 고생했지만 원 씨는 자식들이 다 큰 뒤에도 만만치 않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 모두 시집 장가 보낸 건 스스로 대견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고 나중에 남편을 떳떳하게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희찬이는 어쩌고 아직도 일을 해?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요. 아직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7시가 넘었어. 희찬이 엄마도 오늘 야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잖아요. 희찬이 데리고 오면 돼? 네. 밥도 대충 먹여주시면 감사하고요. 어린 제 자식 밥을 대충 먹여달는 아들이 무정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평범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아들 며느리는 늘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아들은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이 불안정하니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만큼이나 고생하는 게 원 씨의 손자였습니다. 원 씨가 보기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도 어린 손주는 부모 사랑을 받을 나이에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었고 눈을 뜨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손자가 원 씨는 참 안쓰러웠습니다. 애를 좀 더 일찍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어? 일하는데 애를 누가 봐요? 아들의 말과는 다르게 아들이 원 씨에게 손자를 맡기는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엔 거의 원 씨가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세요? 내 새끼 딱해서 그렇지. 물론 손주를 봐주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였습니다. 귀찮거나 힘들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인천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인천? 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들은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인천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곳에서 선배와 함께 다른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맨날 바쁘긴 하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질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손주 볼 일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아쉽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원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희찬이는 어머니 집에 놓고 가려고요. 뭐?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만큼 조금은 충격적이기까지 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새끼를 떼어놓나 싶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희찬이를 놓고 가면 어떡해?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원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늘 이렇게 바쁠 텐데. 어머님도 없는 곳에서 희찬이 잘 키울 자신 없어요. 지금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저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떼어놔? 그럴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새끼 볼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그리고 둘이 살만한 오피스텔 구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희찬이를 데리고 가겠어요. 희찬이 엄마는 여기 있고 너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미 희찬이 엄마 직장도 구해놨어요. 여기보다 훨씬 대우가 좋아요. 돈 얼른 벌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마음 편히 놓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 좀 뜯어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더욱 놓고 가기로 한 거예요. 맞아요. 희찬이 위해서예요. 어머니랑 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잖아요. 딱 2년만요. 그리고 바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 며느리의 표정이 무척 침울했습니다. 원 씨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들의 말이 전부 틀리진 않은 듯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잠시간 할머니 손에 자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유년 시절은 잘 기억을 못할 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2년 만에 자리 잡을 수 있어? 그럼요. 열심히 살 거예요. 희찬이 생각해서라도. 결국엔 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키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제 자식 놓고 가는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한동안은 손주만 보아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3살이던 손주도 뭘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며 자꾸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래라면 이렇게 할머니랑 놀다가 엄마를 따라서 집에 가야 할 텐데 데리러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는 손자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가 아예 오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1,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곤 했는데 그때만 되면 눈물의 파티였습니다. 안 떨어지려는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아들이 돌아가면 손자는 며칠 동안 부모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우울증에 걸리나 싶을 만큼 침울해하는 손자를 봐야 했습니다. 자주 좀 내려와라. 희찬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 저희도 시간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기야 부모 속이 더 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나 손자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은 원 씨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허리를 왜 짚고 다녀? 희찬이 안다가 삐끗했어. 근처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모처럼 손녀딸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자보다 3살이 많은 손녀가 손자와 놀아주고 있는 틈을 타 원 씨가 한숨 돌렸습니다. 내일 출근해? 해야지. 일하면서 애 보기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어쩌겠어.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어. 병수는 애를 언제 데리고 간다는 거야? 2년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곧 자리 잡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원 씨의 말에 딸이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 씨는 손자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직장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줄 사정이 아니다 보니 손주를 키우려면 원 씨가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은근히 돈 들어갈 때가 많았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2 자식을 키우던 그 시절로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육체만은 나이든 그대로라 애를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괜찮은 곳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원 씨의 아들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2년만 봐달라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애가 이제 금방 학교 가겠어. 아직 멀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데리고 올 거예요. 저라고 계속 희찬이랑 따로 살고 싶겠어요. 우울해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원 씨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이젠 막자리 잡아가는 단계예요. 조금만 어머니가 더 고생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 후년에도 또 후년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 씨의 손자는 원 씨의 손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가 우선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희찬아, 오늘 엄마 아빠 오신대. 나 학원 끝나고 준서랑 놀기로 했는데 준서랑은 다음 주에 놀고 엄마 아빠 봐야지. 꼭 봐야 해. 희찬아, 왜 그런 말을 해? 어차피 금방 갈 거잖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손자가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손자를 보며 원 씨는 남몰래 속상해했습니다. 부모밖에 몰라야 할 나이인데 또래답지 않게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오시는데 친구랑 놀러 가면 안 되지. 엄마 아빠는 희찬이 보러 오는 거니까. 그러자 손자가 입을 삐죽거렸죠. 그렇게 손자를 집에 묶어두었고 아들 며느리가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 다시 내려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사업 그거는 어떻게 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원 씨의 속도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아이에게 상처만 주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데리고 가지 그랬나 싶고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내려와서 희찬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는다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손자는 그제서야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와 같이 살게 된다고 하니 솔깃하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아들네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 씨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늘 바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원 씨도 손주가 신경이 쓰여 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희찬아,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 밥이 없어. 아이고, 할머니가 갈게. 알았어. 얼른 와. 나 배고파. 야근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원 씨가 자주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밥도 챙겨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거의 원 씨의 손으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식 하나 키우며 먹고 살 만큼 평범해지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손주도 원 씨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고 하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죠.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인생을 바쳐 키운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희찬아, 할머니인데 내 새끼 잘 지내고 있지? 왜? 그냥 할머니가 희찬이 뭐 하나 궁금해서 그렇지. 그냥 공부하지. 그래? 공부 잘 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언뜻 들렸고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얼른 전화 끊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나 공부해야 돼? 알겠어. 내 새끼. 나중에 안 바쁠 때 전화해. 그렇게 끊어진 휴대폰을 원 씨가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쩐지 가슴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공부를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찾을 나이도 아니기에 섭섭해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희찬이 재수한대요. 수능 점수가 그렇게 안 좋대? 서울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요. 꼭 서울로 가고 싶대요. 아이고, 손주가 수능을 보고 나서 원 씨는 한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통 연락이 없어서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원 씨가 더 실망을 했습니다. 손주가 열심히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기숙학원 보내려고요. 뭐? 기숙학원? 집에 안 살고? 그래야 내년에 대학에 합격하죠. 딴짓 못하게 넣어놔야지. 희찬이도 그렇게 하겠대. 희찬이가 먼저 그러겠대요. 그런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이것저것 하면 200은 생각해야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골치가 아프긴 해요.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들의 한숨 소리에 원 씨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늘 돈 걱정을 하는 아들 때문에 원 씨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곧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하는 학원을 보낸다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래야 손자가 대학을 잘 간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 씨가 학원비를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자는 만족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도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랑 자라다 보니까
며느리의 말에 원씨가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손자가 재수를 하고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간 게 꼭 원씨 손에 큰 탓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키우는데 급급해서 공부까지 봐줄 여유도 없었고 원씨가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자식을 돌봐준 고마움은 이미 빗바란 캐캐묵은 과거인 듯 했습니다. 근데 학비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립대학을 갔어야 하는 건데 사립대를 가서 무슨 학비가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말이야. 콱 삼수를 시켜서 국립대를 보내야 하나. 손주가 들었다면 펄쩍 뛸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자의 1년치 학비를 원씨가 내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용돈 좀 보내줘. 용돈 떨어졌어? 엄마가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줘서. 알았어, 보내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원씨는 다 큰 손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지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궁금했죠. 내가 질투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 엄마한테 희찬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자는 친손주라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키운 아이이기에 애틋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5천만 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 며느리.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주니? 이 집 담보로 대출 잠깐 받아도 되고요. 뭐? 대출?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작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원씨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등록금도 내준 마당에 그만한 돈을 또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손자에게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길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바라는 건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절하는 건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노후마저 위태로운 짓은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와는 조금은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았지만 명절에도 바쁘다고 오지 않았고 전처럼 무슨 부탁을 하다고 전화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참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이렇게 얕은가 싶을 만큼 원씨도 상처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주도 마찬가지였죠. 희찬아, 이번 명절에 안 내려오니? 안 가지. 왜 안 와? 또 학교에 있게? 할 일도 많고 멀어서. 지난번에도 안 왔잖아. 아, 할머니. 용건이 뭐야? 나 끊어야 돼. 차갑게 들리는 손주의 말에 원씨는 공격이라도 당한 듯 가슴을 쥐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말하는 와중에 뚝 끊긴 전화. 예전에 원씨의 품에서 방긋 웃던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길었는데 손주에게 이토록 의미 없는 사람이 됐나 싶어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원씨는 늘 손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어느 날부턴가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다 큰 손주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애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취미생활이라도 하세요. 원씨가 이 정도 관심도 못 갖나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마음속에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와? 누구? 누구긴 누구야. 희찬이 말이야. 학교 생활이 바쁘대잖아. 지가 바빠봤자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제일 한가해.
기숙사에서 공부한대. 대학을 가고 선주는 한 번도 원 씨의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원 씨는 선주가 안쓰러웠습니다. 집에도 한 번 못 내려오고 공부를 한다길래 말이죠. 원 씨는 이제 선주에게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주와 통화하는 게 무척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을 앞뒤로 긴 연휴가 있을 때였습니다. 희찬이 이번에 안 내려온대요.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희찬이 보고 싶겠다. 보고 싶긴요. 잘 지내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아들을 보니 원 씨가 선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시작되고 3일째 되는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마루정에서 봐. 그래. 희찬이는 미리 만난 거지. 희찬이? 응. 아직 안 만났어. 무슨 소리야? 희찬이 서울에 있잖아. 어? 서울?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니? 오늘 희찬이 봤는데? 서울에 있는 애를 어떻게 봐? 잘못 봤겠지. 멀리서 봐서 아는 척은 못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조카를 못 알아볼까 봐. 그 말에 원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자가 마음을 바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손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희찬이 너 집에 내려왔어? 어? 아니, 나 기숙사. 왜? 아니야. 그냥 혹시 내려오나 싶어서. 바빠서 안 가?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잘못 본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멀리 친구들과 서 있는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그걸 먼저 보더니 원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찬이가 피곤했나 보다. 내일 연락하겠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아까 통화했을 때는 기숙사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너 먼저 들어가. 모르는 척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손자를 오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먼저 식당으로 들여보내고 손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술 못 마셔. 엄마 아빠랑 밥 먹어야 돼. 그래도 어버이날이잖아. 아, 할머니랑? 할머니가 왜 나와? 어버이날인데. 너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잖아.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귀찮아, 할머니. 나쁜 놈이네. 손자는 친구들과 농담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찮다는 말이 원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 여기 온 거 할머니한테 말도 안 했어. 왜? 귀찮다니까? 왔다 그러면 또 가서 인사해야 되고.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한테는 말 안 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안 하냐? 뭐라고 하긴. 엄마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번거롭다고. 거기까지 듣고 원 씨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손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충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원 씨는 딸과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꼭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어째서 그런 아이로 자랐나 싶었습니다. 그것조차 원 씨의 탓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손주의 탓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셋이 똑같았습니다. 모두들 원 씨의 등골을 빼먹을 만큼 빼먹고 셋이 똘똘 뭉쳐서 원 씨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어쩌면 돈 나오는 구석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내내 괴로움에 몸부림쳤던 원 씨에게 며칠 뒤에 아들이 연락해 말했습니다. 이번에 희찬이가 와서, 아니, 통화했는데요. 희찬이가 유학을 좀 가야 할 것 같다네요. 뭐? 유학? 네. 아무래도 전공이 영문학과니까. 그래도 외국물 한 번은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애가 이미 유학원에 좀 알아본 모양이에요. 근데 한 1년에 3, 4천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돈을 나보고 내라는 거야? 뜬금없이 전화해서 유학 타령을 하는 걸 보니 그게 용건일게 뻔했습니다. 아, 희찬이가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어머니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강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언제나 원 씨에게 바라는 것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응하면 자식 노릇을 조금 하고 부응하지 못하면 연락도 잘 안 하는 제멋대로인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어쩌면 이런 아들 며느리처럼 자란 것 같았습니다. 더는 내 새끼 하던 그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주니? 네? 왜 주다니요, 그야. 희찬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하면 돈 줘야 하니. 갑자기 돌변한 원 씨 때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 푼도 못 준다. 원 씨는 대답하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누나와 통화를 했는지 아들이 다시 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희찬이 보셨어요? 그건 제가 해명할게요. 무슨 해명? 애가 잠깐 내려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괜히 서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 씨가 손자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는 바보 취급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 잤냐? 5분 거리 들려서 잠깐만이라도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못 가게 붙잡기라도 할까봐? 아니요. 아무리 귀찮아도 키워준 할머니한테 안부 한번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애한테 나는 왜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희찬이 어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나도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겠다. 아, 어머니. 그거 좀 도와주는 게 힘들어요? 돈 때문에 이래요? 희찬이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일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도와줬지만 기본 도리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아들과 손주에게 원 씨도 더는 볼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 있는지는 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손주를 나무랄 생각은 없이 감싸기 급급하고 오히려 연락하지 말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희찬이 키워준 거 보답하란 소리 안 해.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여태까지 희찬이한테 했던 것들, 줬던 것들, 너희한테 갈 유산 희찬이한테 미리 다 준 셈 치자. 그 소리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집과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게 탐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손주에게 헌신한 세월이 말이죠. 그 시절 모두 후회하는 건 아니었지만 다시 되돌아간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희찬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 부모부터가 잘못됐는데 말이죠. 이 집은 나 죽으면 너한테 안 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고, 다 못 써도 인경이한테 줄 거니까 말이야. 어머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라. 아들이 뭐라 말하기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말 섞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인생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기대고 바라다 보니 그만큼 실망이 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착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굴 위해 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회화는 없을 듯 했죠. 아들도 며느리도 3,000달러, 5,000달러 하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 바라는 게 많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 둘 다 원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손주까지도 오랜만에 연락을 온 걸 보면 부모가 시켰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은 애초에 없던 것처럼 살기로 했죠. 뒤통수를 크게 맞은 뒤에야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 듯 했습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인지도 몰랐죠. 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밥 차려놓고 가.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유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의 남편은 요즘 말하는 삼식이입니다. 유 씨는 남편에게 이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직했으니 수고했다는 말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삼식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얻어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한다는데 유 씨의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을 가리켜 삼식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유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유 씨는 남편이 집에 있은 후로는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바쁘지만 않다면 정신과를 찾아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삼식이 남편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종일 퇴근이라는 게 없었죠. 할 줄 아는 요리도 없고 배울 의지도 없는 남편. 청소, 빨래, 설거지 뭐 하나도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 출근을 하면서도 점심을 챙겨놓고 가야 하는 현실에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또 몰랐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유 씨에게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신경 쓰이니 나중에 돌리라는 남편.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뀌던지 아니면 유 씨가 나가던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 1, 2년은 거의 울며 키웠습니다. 초보 엄마는 애 하나도 보기가 힘든데 둘을 동시에 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84개쯤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쌍둥이 때문에 유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에게 육아는 엄마의 일이고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게 일이라는 생각이 박힌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유 씨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자식들 교육 등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는 언제나 식구들 중 가장 일찍 일어났고 또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가정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걱정은 있었습니다. 돈 버느라 애쓰는 남편도 안쓰러웠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 유 씨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늘 허리띠 졸라매며 팍팍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쌍둥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 달에 얼마라도 벌어오는 게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축도 꽤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한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여보, 제발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 빨래통에 안 넣었어? 이거 당신 거잖아. 누가 보아도 그런 양말을 신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보물찾기 하듯이 벗어놓은 양말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탁 밑에 숨겨져 있거나 소파 사이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 어쩔 땐 침대 머리맡에 올려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당신이 넣으면 되잖아. 유 씨가 다시 일을 하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이 늘 문제였습니다. 유 씨도 남편처럼 출근을 하니까 남편도 집안일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살림은 유 씨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 씨가 전업주부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엔 유 씨는 시간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당신은 퇴근하면 모든 게 다 끝이잖아. 근데 나는 또 다른 일이 시작돼. 당신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집에 오자마자 밥 차려야 되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대체가 쉴 틈이 어디 있어?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밥은 원래 먹어야 하는 거고. 청소 빨래는 뭐 맨날 하나? 맨날 해. 아, 그럼 이틀에 한 번씩만 해. 당신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하지. 적어도 설거지는 해야지. 식기세척기 사용법도 다 알려줬잖아. 아, 까먹었어. 금방 하는데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이라고 온 사람을 바가지 긁어?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바가지를 긁는다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쌍둥이가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방으로 쏙 들어가서 TV를 보거나 하며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 씨는 쌍둥이들까지 챙기고 자면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 버릇을 고친다고 남편 빨래만 안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다시 입고 나갔습니다. 무딘 건지 독한 건지 몰랐죠. 그렇게 후줄근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앓으니 죽지 않은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우진 않았지만 유 씨 속만 문드러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자 싶었습니다. 더 나이 들고 자식들도 더 크고 여유가 생기면 남편도 바뀌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리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독립해서 알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유 씨 부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있어? 내가 갈 데가 어딨어? 동창 모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거 귀찮아서 안 나가. 왜 한번 나가서 만나지? 점심만 먹고 헤어진다며? 가서 뭐해? 집에서 TV나 볼래.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쿠션을 껴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시선은 TV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유 씨는 남편의 심드렁한 대답에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지 6개월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마음껏 쉬게 하자 싶어서 처음엔 잔소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달 동안 지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드러누워서 TV 보는 것밖에 하지 않았죠. 산책이라도 가던가? 아유,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출근해. 산책이라도 가라 하면 귀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격리된 것과 같은 생활을 스스로 택해서 했습니다. 종일 TV 보면 안 지겨워? 안 그래도 요새 볼 게 없다. 영화도 다 봤던 거야. 하루에 좋게 10시간도 넘게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게 재밌다고 적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유 씨의 할 일이 너무 늘어버렸습니다.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여전히 유 씨의 일이었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게 또 몇 달 지날수록 유 씨도 지쳤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했으면 이제는 유 씨가 일하는 동안에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시체처럼 지내는 남편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밥 차려놓고 가. 유 씨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식탁을 덮는 덮개도 샀습니다. 옛날에 유 씨가 어릴 적에 썼던 그런 것 말이죠. 남편의 점심이었습니다. 어딜 나가지 않으니 집에서 세 끼를 먹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손으로는 밥을 차려 먹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다 말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날 더워서 쉬면 어떡해? 당신이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서 차려 먹어?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저것 꺼내면 되지.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잖아. 누군가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남편은 정말로 딱 라면밖에 못 끓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라면만 먹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요새 흔한 배달 앱도 이용할 줄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배달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바보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겠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이런 생활도 반년간 이어지니 참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건 네가 버릇을 잘못 들였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건 유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앓으니 죽지 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앓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안 하면 시켜야지. 아휴, 나도 그게 되면 좋겠다. 유씨라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이기고 말았지만 말이죠. 뭘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 유씨의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건 모두 유씨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끌고 와서 뭐라도 하는 법을 알려줘. 그래도 수진이 아빠는 김치찌개는 혼자 끓였다. 지금은 친구의 전 남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씨의 남편보다는 상태가 양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씨가 2시쯤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배고프다고 성화였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점심시간 지났는데. 2시에 온다고 말했잖아. 유씨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유씨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에 유씨가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때가 되면 딱 식탁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죠. 여보, 이리 좀 와봐. 아, 왜? 김치찌개 끓일 건데 좀 와서 봐. 내가 그걸 왜 봐? 당신 혼자 있을 때 요리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다 차려놓고 가고 퇴근해서 같이 먹는데 내가 왜 찌개를 끓여? 아니, 진짜 간단해. 김치만 넣고 끓이면 된다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면 김치찌개 식당은 뭐하러 있어? 얄미운 주둥이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점심 정도는 알아서 해결 좀 해. 아, 그럼 난 안 먹어버려. 무슨 초등학생과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인지 6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은 안 먹어? 입맛 없어. 밖에서 커피 마시니까 입맛이 없지. 남편은 혀를 차며 유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식성은 또 얼마나 좋던지 한 번 찌개를 냄비째 끓여놓으면 한두 끼면 뚝딱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먹은 백수 아들 말이죠. 당신이 설거지 좀 하지? 아, 거기도. 이따가 할게. 하지만 씻고 나와 보니 그대로였습니다. 물 한번 틀어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걸 그냥 두면 되는데 그릇이 쌓여 있는 건 보질 못하는 성미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먹은 그릇들을 유씨가 설거지를 했지만 정작 남편은 드라마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여자들은 유씨의 남편 같은 사람을 보고 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식이 남편. 그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유씨의 남편 정도면 그 중에서도 상급 삼식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말이죠. 너네 남편 우울증 아니니? 우울증? 그래? 퇴직하면 남자들 우울증 온대잖아. 밖에도 안 나간다며? 병원에 한번 가봐. 유씨의 남편은 병원도 귀찮아서 안 갈 사람이었습니다. 유씨도 친구의 말을 듣고 남편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씨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친구들 만나는 걸 귀찮아했고 직장 다닐 때도 주말이면 늘 집에만 붙어 있으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 만난 고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생활이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유씨는 이래저래 조언을 들어 남편을 요리학원에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취미를 붙이거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중년 남자들도 많다고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는 갔는데
그만두는 것까지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등록을 취소하고 온 남편 때문에 유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유 씨도 노력할 힘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거야? 유 씨의 말에 남편이 식탁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밥은? 밥 뭐? 점심? 나도 이제 못하겠어. 냉장고에 반찬들 다 있어. 아까 아침에 먹은 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고, 반찬 꺼내고 국도 데워서 먹어? 가스레인지 정도는 켤 수 있잖아. 밥은 밥솥에 있어. 유 씨는 신발을 신으며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인상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는 유 씨는 출근했습니다.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남편이었으니 유 씨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의 뒤통수를 향해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퇴근해서 집에 오니 이른 시간이었지만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해가 길어 어둡지는 않으나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자 침대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는지 남편이 미동이 없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나와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점심을 건너 뛴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는 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고 설거지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점심 저녁을 굶어서 시위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깨워서 뭐라도 먹였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 씨가 출근할 때까지도 남편은 누워 있었습니다. 진작에 깬 것 같았는데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짧은 한숨을 짓고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속이 부대껴 아침은 건너뛰었고 빈 식탁 그대로 출근을 했죠.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배고프면 어련히 알아서 먹을까 싶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엉망이 된 부엌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또 자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뭐라도 먹으려고 했다는 게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유 씨에게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남편 대접 이따구로 할래? 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푸대접을 해? 내가 무슨 푸대접을 했다고 그래?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 손으로 밥 해 먹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 당연히 나한테는 힘들지. 아주 남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이틀 동안 맺힌 게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유 씨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도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어.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밥 정도는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다고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돈 좀 번다고 나를 아주 시종처럼 부리겠다는 말이잖아. 당신은 내가 집에 있을 때 날 시종처럼 생각했나 보지? 아무튼간 한마디를 안 줘. 지고 이기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 씨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됐다. 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말도 걸지 말고. 그렇게 또다시 냉전 상태였습니다. 밥은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알아서 해먹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남편의 유치한 복수였습니다. 여보, 제발 좀. 먹으면 분리수거 좀 해. 내가 뭘? 이게 뭐야? 부엌이 쓰레기장이야? 뭘 시켜 먹은 건지 음식물 담긴 플라스틱 그릇과 스티로폼 접시, 나무젓가락 등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딱 자기 먹을 거만 먹고 일어선 듯 보였죠. 안 냅둬.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그리고 말 걸지 말랬지?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 씨도 남편과는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 밥만 챙겨 먹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빨래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뭘 그렇게 어지르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유 씨 혼자 하려니까 버거웠죠. 유 씨는 주중에도 주말에도 남편이랑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내내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회사보다도 유 씨를 힘들게 하는 게 집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사는 친구가 부럽다고 생각한다면 말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렇다고 유 씨에게 다정한 남편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이런 동거 생활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남편은 유 씨를 아내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치해지고 애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나이 들어 이런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유치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유 씨가 마음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집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깎아놓은 손톱이 발에 밟히는 바람에 머릿속에 참을인을 새기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청소기 소리에 남편이 TV 보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소파 앞으로 가자 반쯤 드러누워 있는 남편의 발이 걸렸습니다. 발 쪽으로 청소기를 가져가자 남편이 한 발씩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래놓고는 분명 유 씨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돌리는 김에 방까지 청소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남편이 벼랑간 짜증을 냈습니다. 아,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가 안 들리잖아. 언제까지 할 거야? 방도 할 거야. 그걸 지금 꼭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내일 아침에 해. 아침에 출근하려면 바빠. 그럼 10분 일찍 일어나서 해. 사람 신경 쓰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나이 먹으니까 귀도 같이 먹었나? 소리 시끄럽다고? 유 씨는 청소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 그대로 청소기를 남편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라 청소기를 받아들었죠. 지금 던졌어? 그래. 던졌다. 당신이 진짜 실성을 했구나. 당신 퇴직한 지 1년이 다 돼가. 그런데 내가 다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잖아. 뭐라도 좀 해. 나가서 차라리 골프를 치던가. 내가 골프를 왜 쳐? 그러면 다른 취미라도 가져보던지. 내가 내 집에 있겠다는데 왜 난리야 도대체? 그렇게 집이 좋으면 집에 있으면서 좀 치우고 가꾸고 하던가. 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나는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해야 해? 평생 바깥일 한 사람한테 이제 와서 살림을 시키려는 당신이 문제 아니야? 말인지 똥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퇴직해서 그저 편하게는 살고 싶고 집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렇게도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유 씨는 집안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딱 유 씨의 옷만 빨았다 널었다 했고, 반찬도 유 씨가 먹을 것만 딱 만들어서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배달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두었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두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이기나 기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뒤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팬티도 하나도 없잖아.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래할 때 내 거도 같이 돌리면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유치한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그 말을 하니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나도 내 할 일 바빠. 필요한 사람이 해. 당신 거 골라서 따로 빨래하는 정성으로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 나는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노후를 생각하면 남편처럼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퇴근하면 당신처럼 누가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쉬고 싶어. 나보고 하란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나한테 당신 수발 들게는 하지 말아줘. 여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안 하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늘 해오던 일이잖아. 나는 적어도 당신이 퇴직하면 다를 줄 알았어. 퇴직한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다 집안일 하고 그래. 적어도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진 않지.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남편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다. 참, 당신이랑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 살지 말자. 뭐라고? 살지 말자고. 안 그래도 나도 혼자 살고 싶었어. 당신이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깟 밥하고 빨래하는 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이혼이든 별거든 뭐든. 어쨌거나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도저히 평화롭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집이 그렇게 좋다니까 안 나갈 것 같고, 나도 하루빨리 혼자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갈게. 무슨 집을 구한다는 거야? 나도 몰라. 아파트를 구하든 오피스텔을 계약하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제서야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유 씨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듯 했습니다. 유 씨는 이제서야 후련했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를 왜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나 싶었습니다.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죠. 당신 술 마신 거 아니지? 안 마셨어. 그러면 노망이 났나?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멀쩡해. 이렇게 맑은 게 오랜만일 정도로. 그럼 진짜로 나가겠다고? 유 씨는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짐을 어떻게 싸야 할지 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들어왔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일단 따로 살고. 서류 정리는 내가 나가는 대로 진행하자. 아, 누가 이혼해준대?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유 씨는 이 숨막히는 집에서 떠날 것이었습니다. 일단 별거만 하더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럼 뭐, 빨래하면 되는 거야? 그제서야 유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애써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유 씨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는지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다음 버스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몰라보고 그냥 보내버린 남편 탓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든 안 하든 당신 자유고 이제는 당신 혼자 잘 살아봐. 퇴직 후 인생 즐겁게 살아. 내가 이제 돈 못 번다고 이렇게 버려? 내가 돈 때문에 당신 버릴 거였으면 진작 버렸어.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역시 이혼당해도 싸다. 유 씨는 남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정말로 이사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굴었지만 유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는데 유 씨가 살던 아파트보다 더 좋았습니다. 집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제야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 씨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온갖 가머니설로 유 씨를 잡으려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가니까 내가 깨달았어. 여태 얼마나 내가 당신한테 무심했는지.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돌아와. 하지만 유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유 씨가 노력할 때는 본 척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살림해주는 사람이 그리운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 몸종 노릇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이렇게 따로 살 작정이었습니다. 유 씨로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매달렸지만 유 씨는 이사한 곳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한데 뭐하러 붙어 살아? 애들 때문에? 내가 못 꼭 엄마 도움받으려고 여기 있는 건 줄 알아? 나도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엄마가 그리워서 온 것도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는 엄마 등골 빼먹다가 가버릴 생각이잖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만약에 우리 이사 가면 엄마는 나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해. 그러면 엄마 예린이도 못 보고 예준이도 못 보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다고. 그래, 못 봐도 괜찮다고. 그러려면 그래라. 연을 끊으려면 끊고 애들 안 보여주려면 그렇게 하고. 나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박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딸이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듯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친밀한 내 편이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누구보다도 친정엄마의 등골을 빼먹는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박 씨는 거리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박 씨가 원한 것은 아니었고 박 씨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온 딸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와서는 맞벌이하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던 딸. 은근슬에 하나 둘 부탁해대는 통에 어영부영 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에는 바로 옆에 사는 자식에게 너무 매정한가 싶었지만 처음부터 곁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부모 자식이 반목하게 될 리가 없었으니 말이죠. 손주들 육아와 집안일까지 부탁하는 딸을 거절했더니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협박에 가까운 그 말에 박 씨는 딸 없는 셈치고 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 나를 이토록 하찮게 여긴다면 박 씨의 사랑에도 더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자식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딸과는 같은 성별이라 그런지 아니면 살가운 딸의 성격 때문인지 더욱 가까웠습니다. 주말엔 같이 쇼핑도 가고 직장 다니면서도 자주 만나는 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아들, 딸 모두 결혼을 했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조금 먼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도 직장 때문에 박 씨 부부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래가 잦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네는 명절이나 돼야 볼 수 있었고 딸은 그나마 자주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전화통화는 자주 하고 사이도 여전히 좋았죠. 아, 맞다, 엄마. 상의할 게 있는데. 뭘?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딸이 마침 생각났다는 듯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그쪽으로 이사 갈까? 뜬금없는 딸의 말에 박 씨가 의아해하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살기엔 여기보다 그쪽이 더 좋기도 하고. 근데 여긴 너 직장 다니려면 불편하잖아. 박 씨 부부의 동네는 딸의 회사와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결혼할 때도 이 동네는 후보에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딸과 사위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온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김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김서방은 좋다고 하지. 애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문제될 거 없어. 집 근처로 옮기면 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는 딸 때문에 더 이상 뭐라 반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 근처로 온다고 하니 어쩐지 부담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나도 엄마랑 좀 가까운 데 살고 싶어서 그래. 애들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잖아. 어린 손주들 얘기를 꺼내니 더욱 그랬습니다. 사위와 딸이 맞벌이하며 애들 키우는 걸 항상 힘겨워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도 지장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말이죠. 주말에는 지친 딸 부부를 위해 손주들을 봐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가끔 김장을 하거나 하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사를 온다고 하니까 왠지 박 씨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뭘 해달라 부탁하진 않았지만 가깝게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자주 생길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옆에 살면서 챙길 자신은 사실 없었습니다. 딸도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오진 않을 것 같았고 말이죠. 오면 좋지. 애들도 자주 보고.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딸이 가까이 살면 좋지 않은 생각밖에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올지 안 올지 고민하던 게 아니었는지 바로 그 다음 주에 박 씨와 같은 아파트로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로 오겠다고? 그 아파트로 계속 알아보고 있어. 아, 그래? 설마하니 같은 아파트로 오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좋겠지? 걸어서 1분이면 가겠다. 아, 그러네. 근처로 이사 온다는 말이 그저 그런 근처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딸의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뒷동에 사는 지인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보다 나이가 많았던 여자도 몇 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같은 아파트로 온 건 아니었고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옆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딸과 사위가 출근하면 그 집으로 가서 집안일 다 해놓고 오후엔 손주를 보다가 저녁에 딸내가 퇴근하면 8시쯤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4, 5년 정도 애를 봐줬는데 그러다가 허리 수술도 하고 골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봐줄 일이 없어질 때쯤 딸이랑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딸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하소연을 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남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언제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말년에 딸 뒤치다꺼리 하다가 더 늙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며 키웠으니 이제는 좀 남편이랑 시간도 보내며 한적하게 살고 자식들 가끔 보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야. 하지만 오겠다는 딸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미리 뭐 해줘야 하나 걱정하는 것도 다소 웃긴 일 같기도 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딸이 오더라도 요청하기 전까지는 무엇도 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딸은 2달이 안 되어 정말로 같은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저녁에 만나서 산책도 하고 말이죠. 지레 겁먹었던 게 민망했습니다. 딸이랑 같이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김서방은? 친구들 만나러 갔어. 애들이 아침부터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주말이면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일이 늘긴 했습니다. 거의 매주 얼굴을 봤습니다. 그럴 때면 정신이 없고 좀 힘들긴 했지만 일주일에 1번 정도 보는 일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니 말이죠. 사위 없이 오니 밥 차리는 것도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돼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네. 그래? 많이 먹어. 나 집에 갈 때 좀 가져가도 돼? 김서방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좀 싸줄게. 그렇게 1~2번 반찬을 챙겨가던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반찬할 때 우리 목도 같이 해주면 안 돼. 반찬을 해달라고? 나는 평일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반찬하면서 조금 양만 늘리면 되니 말이죠. 바쁜 딸 도와주는 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이 똑 떨어졌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 애들 때문에 나가질 못하겠는데. 혹시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어느 날 금요일 저녁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손주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갖다 줄게. 응. 고마워, 엄마. 딸의 집에 가자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한창 말썽 부릴 나이였습니다. 딸은 밥을 준비하려는지 부엌에서 분주해 보였습니다. 여기 반찬? 김서방 금방 와? 한 20~30분 있으면 올 거야. 그런데 갑자기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위인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5분 정도 통화를 하더니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그러거든. 그래? 저녁 먹고 온대? 응. 근데 이 근처에서 본다고 나도 같이 만나자는데. 딸은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박 씨의 허락을 받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너도 간다고? 혹시 애들 좀 봐줄 수 있을까? 갑작스런 부탁이었습니다. 아빠 밥 차려야 하는데? 남편도 곧 올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딸은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박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밤에 데리러 온다며 말이죠. 애들 때문에 저녁에는 외출을 잘 못하는 딸이었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엄청 좋다? 그치? 그러네. 박 씨는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딸을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데려가겠다던 손주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안 돼 집에서 재웠는데 다음날 점심쯤이 되어서야 애들을 좀 데려다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어디도 못 가겠다는 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온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둘 다 완전히 뻗어 있어. 애들 밥이나 차려줄까 모르겠다. 차려주겠지? 자기 새끼들인데. 괜한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바라면 둘을 바라게 되는 게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한두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무척 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주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어서 온 건 맞겠지 싶어서 가능한 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이번 주에도 애들 맡긴다네. 이번 주에 산에 간다고 말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대잖아. 아이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일단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가까이 사는 딸 서운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봐줘. 우리도 우리 시간이 있는 거잖아. 젊은 애들이 더 바쁘겠지. 우리는 다음 주에 가도 되고. 지난주에도 그래서 집에만 있었던 거 알지? 날씨가 너무 좋아 어디든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기운이 달려서 딸 부부 없이는 애들을 데리고 어디 멀리 가기도 힘들고 말이죠. 딸과 사위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무슨 약속이 매주 그렇게 생기는지 몰랐고 평일에도 자주 박 씨 부부에게 손주들을 부탁했습니다. 회사가 늦게 끝나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이유가 아닐 때도 종종 있었죠. 장모님,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무슨 일 있어? 오늘 예린이 엄마가 야근하는데요. 제가 지금 급하게 좀 나가봐야 해서요. 애들을 돌보고 있던 사위가 급한 일이 있다며 박 씨를 호출했습니다. 남편과 일찍 저녁밥을 먹고 쉬고 있었기에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전화가 달갑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사위에게 같은 전화를 받는 것만 두 번째였습니다.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씨가 당연히 올 거라는 게 깔려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살며 빤히 박 씨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는 사위에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거절하면 사위는 일을 보러 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친구 좋아하는 사위의 수략 속일 테지만 말이죠. 알았어. 지금 갈게. 박 씨는 한숨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또야? 어지간하면 애들 부탁을 들어주라고 했던 남편도 지긋지긋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애를 맡기려고 하니 남편도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 그럼 나갔다 올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하니 나가버리는 사위 때문에 또다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고마워하더니 익숙해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 퇴근해서 온 딸이 집에 있는 박 씨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뭐야, 예린이 아빠는? 너한테 말 안 했어? 약속 있다고 나갔는데. 뭐? 인상을 쓰며 되물은 딸은 그런 사위의 행동에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말도 안 하고 간 것도 간 건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를 불러? 너한테 말한 줄 알았지? 말 안 했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기네. 왜 엄마를 부려먹어? 박 씨는 그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박 씨를 부려먹으려 하는 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사위가 그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딸 부부가 힘들다고 부탁할 때마다 들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내는 그렇게 애들은 맡기면서 정작 박 씨가 딸을 필요로 할 때는 딴청이었습니다. 정연아, 혹시 내일 바쁘니? 내일? 아니, 왜? 내일 고모네 가기로 했는데 네 아빠 차 뭘 수리해야 한다고 오늘 맡겼다네. 신우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차가 고장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까 했지만 짐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았고 택시를 타기엔 비용이 꽤나 들 것 같아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 타고 30분 거리였습니다. 고모네? 응. 딸이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고민했습니다. 짐이 얼마나 많길래 그래? 고모 주려고 네 아빠가 뭘 이것저것 많이 사놨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박 씨도 난감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딸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주말에 길 막힐 때 왔다 갔다 한 번 하면 하루 다 간단 말이야. 아,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택시 타고 가. 나는 애들 때문에 못 나가고 가면 김서방이 가야 하는데 김서방한테 운전시키는 것도 좀 미안하잖아. 엄마도 마음 불편할 거고. 사위가 애들을 보고 딸이 데려다주는 선택지도 있을 텐데 딸은 그런 식으로 박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싫다는 딸에게 2번 묻지 않고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실망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박 씨도 내가 딸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박 씨는 딸과는 조금 독립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 씨의 부탁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에게도 딸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가 박 씨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남편이랑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 여행인 듯 했습니다. 딸 생각을 안 하고 가니 모처럼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닷가도 거닐고 그 앞에 있는 횟집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숙소에 들어오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배터리가 없던 휴대폰을 충전하고 보니까 딸에게서 연락이 무척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전화를 엄청 많이 했네. 무슨 일 있나? 10통이나 했어. 박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며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박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 왜 아빠도 집에 없어? 우리 집에 갔었어?
애들 좀 급히 맡기려고 했는데? 주말에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설명을 하려다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딸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보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맡긴다고 미리 말도 없었기에 온 것인데 꼭 박 씨가 약속을 어기기라도 한 듯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지도 못했어. 오늘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바다에 놀러 왔어. 그러자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챙겨주길 바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줄은 몰랐네. 박 씨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인 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애들을 못 맡기니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박 씨 부부가 손주를 봐주는 대기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고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일 기분이 좋았는데 딸 때문에 하루를 망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기분은 든 적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어디에 있는지 늘 딸이 파악하고 있으니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건 손주들 때문이었으니 말이죠. 보통은 간섭받을까봐 자식들이 부모와 가까이 살기 싫어한다는데 어째 박신혜는 반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에 딸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박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 결혼 기념일인 줄은 몰랐네.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어. 내가 짜증냈지. 몰라.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엄마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말 좀 해주고 가지. 그렇게 갑자기는 애들 못 봐줘. 알았어. 나도 미리 연락할게. 딸이 그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박 씨도 유하게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응? 엄마 낮에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집안일 좀 해주면 안 돼? 뭐? 아니, 난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애들도 있고. 그래도 청소 빨래까지 해달라고 그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김서방이랑 같이 하면 되지. 주말에 해도 되는 거고. 이미 반찬도 주고 하잖아. 아니,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 용돈벌이 할 수 있는 만큼 줄게.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박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돈 줄 테니 일하라는 말을 자식에게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말이죠. 노후에 딸 집 들락거리며 살림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이라면 젊어서 충분히 했습니다. 딸도 힘들겠지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도우미를 써.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엄마는 싸니까 시켜?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도 너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살림까지 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니? 엄마는 너무해. 친정엄마는 원래 딸이 해달라고 안 해도 뭘 더 해주지 못해서 난리라는데. 엄마가 해주는 것도 부족하단 소리야? 왜 말을 꼬아서 들어. 딸은 박 씨가 손주들을 봐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안 봐줄 때 서운해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순전히 내 자식이기에 덜 힘들라고 해준 것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가능한 선에서만 도와주자고 마음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딸과 사위가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고는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애 좀 더 크고 돈도 더 모으면 이사해야지. 계속 산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너무 가까워서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끼리 놀러 갈 때도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장모님 뭐라고 안 하시잖아. 애들도 맡기고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도움받을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애들 크고 손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면 어떡해. 기대다니? 그때쯤엔 우리가 엄마 아빠 부양하길 원할 수도 있잖아. 내가 해준 게 있는데 하고. 나도 엄마랑 가까이 살면 좋겠다 싶어서 왔는데 막상 사니까 불편해. 자꾸 싸우게 되기도 하고. 멀리 사는 게 더 사이가 좋겠어. 그래도 당분간은 있어야지. 그건 알지. 애들 때문에. 딸이 부모 도움을 받으려고 이사 온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 씨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엔 이 정도는 도와줄만 하다고 생각했으니 딸에게 별말은 안 했지만 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박 씨도 더 이상은 희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죠. 엄마, 반찬 떨어졌어. 반찬 가지러 가는 김에 애들 한 3시간만 맡겨도 돼? 김서방이랑 영화 보고 오게. 아니, 우리도 반찬 안 했어. 그리고 엄마 아빠도 외출할 거야. 아, 언제? 우리는 영화 보러 저녁에 갈 건데. 글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 말을 해줘야 우리도 예매를 하지. 이제 애들은 못 봐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 무슨 말이야? 딸이 당황스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박 씨가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안 봐준다고. 주말에도 그렇고. 반찬도 네가 알아서 해. 힘들면 사 먹던가. 엄마, 그러면 우리가 맞벌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너희끼리 잘만 살았잖아. 잘 못 살았으니까 엄마 옆으로 이사를 왔지. 이럴 거면 무리해서 안 왔지. 누가 무리하라고 했니?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너무한 건지는 네가 잘 생각해봐라. 차갑게 말하는 박 씨가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 제대로 반박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랑 외출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손주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 쉬거나 차라리 박 씨도 남편이랑 둘이 영화를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딸네 가봤자 남는 것도 없고 보람도 없었습니다. 딸에게 박 씨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그렇기에 더욱 함부로 하게 된 듯 했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모든 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엄마 갱년기 아니야? 다음 날 딸이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갱년기라서 딸에게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았죠. 이렇게 보면 꼭 딸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들과는 또 다르게 당연히 엄마의 도움을 받을 생각만 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이사가 버릴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말투가 꼭 협박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은 박 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사를 가던지 해. 뭐? 멀리 사는 게 더 좋았다며. 너도. 사위와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딸이 한 말이었지만 딸은 자신이 언제 박 씨에게 그런 말을 했나 생각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속내를 읽힌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서로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한데 뭐하러 붙어 살아? 애들 때문에?
내가 못 꼭 엄마 도움받으려고 여기 있는 건 줄 알아? 나도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엄마가 그리워서 온 것도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는 엄마 등골 빼먹다가 가버릴 생각이잖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만약에 우리 이사 가면 엄마는 나 다신 못 본다고 생각해. 여태 박 씨가 해줬던 일들은 딸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예린이도 못 보고 예준이도 못 보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박 씨의 대답에 딸은 잘못 들었나 싶은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도 박 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못 봐도 괜찮다고. 그러려면 그래라. 연을 끊으려면 끊고 애들 안 보여주려면 그렇게 하고. 나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게. 엄마, 왜 이렇게 자식한테 냉정한 거야? 먹고 사느라 힘든 자식 도와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 꼭 이렇게 자식 마음에 상처를 줘야 직성이 풀려? 누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게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이토록 상처를 받고 나니 무언가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씁쓸했습니다. 결국 뒷동에 사는 그 여자와 같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언제든지 써먹어도 되는 일꾼 같은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엄마 의견 상관없이 이사 온 것처럼 또 너희 맘대로 연을 끊겠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할게. 부모도 부모 인생 좀 살자.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남은 인생을 자식 뒤치다꺼리하고 손주 보면서 살아야겠니? 그러다 늙어서 수발받아야 할 때 나 몰라라 할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 떨어지자. 엄마 아빠 노후는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자유롭게 살게도. 딸은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았죠. 하지만 박 씨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딸과 떨어져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딸이 연을 끊자고 하지 않았어도 박 씨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명절에 안 와도 돼. 앞으로는 각자 잘 살자. 그게 최근에 박 씨가 딸을 만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위에게서도 이렇다 할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사를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속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쓸쓸하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작에 이랬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거절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주워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걸레로 닦기는 해야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적어도 같이 사는 것보다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니 말이죠.